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 저번 시간에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이제 당나라를 촉출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통일 신라가 된 후에 통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 바로 직전 그리고 통일을 이룬 왕과 통일 바로 직후에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왕은 바로 무열왕입니다. 이 무열왕은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신라의 삼국 통일에 굉장히 기여를 했었던 신라 출신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나당 동맹을 만들고요, 고구려에 가서 동맹을 요청하기도 했던 바로 김춘추입니다. 이 김춘추가 나중에 신라의 왕이 돼서 이름이 무열왕이 되는데요. 이 무열왕은 당시 특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진골이 무엇이냐면요, 신라 시대는 혈통에 따라서 계급제도가 존재했는데요, 가장 맨 위에 있었던 왕족의 가장 직계 혈통들로 모여진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라고 하는 성골, 그리고 그 밑에 왕족이지만 직계까지는 아니고 조금 먼 왕족들이었던 진골, 그 다음에 귀족들이 이제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 평민들로 좀 구성됐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귀족들 중에서도 아무리 뛰어난들 6두품을 넘지 못하는 그런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김춘추는요,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가 아니라 진골, 진짜 뼈다귀인 이 진골 출신이었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성골이 왕이 됐어야 했지만 성골 출신의 이제 왕족들이 모두 다 사망하고 나서 더 이상 성골이 없자 당시 신라의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었던 김춘추가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열왕인 거죠. 그래서 무열왕은 이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다. 그럼 이런 무열왕을 가르칠 때 보면요, 학생들이 아마 나당 동맹도 김춘추가 만들었고, 그리고 백제 고구려 공격 같은 것들도 이제 나당 동맹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무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뤘을 것이다, 김춘추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은 아닙니다. 무열왕은 나당 동맹을 만들고 삼국 통일 전에 먼저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은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때 김춘추가 이루지 못했던 삼국 통일을 이루고요, 이때 친당적인 성향을 보이던 진골 귀족들을 문무왕 때 척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국 통일을 해서 굉장히 이제 왕의 위험이 높아졌지 않나요?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궁궐을 넓힌다거나, 그리고 당시 인공 연못이었던 월지를 만드는데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때는 삼국 통일이 이뤄냈다. 자, 그 다음번에 문무왕을 이어서요,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 때는요, 할아버지가 김춘추고 아버지가 문무왕이었기 때문에 나당 동맹이 만들어지고 삼국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세진, 공을 많이 세운 귀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문왕 때도요, 당시 귀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훈돌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대표와 동맹 겸 당시 김훈돌의 딸과 신문왕이 혼인을 올려서 김훈돌을 장인어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훈돌이요, 신문왕에게 자신의 딸을 결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김훈돌의 난은 신문왕의 극적인 방어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김훈돌의 난의 실패로 끝나고 이 김훈돌의 난에 참여했었던 귀족들이 대거 숙청당하자 신문왕은 할아버지 김춘추였고 아버지가 문무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원래 이제 귀족 중심, 혈통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막강한 왕권, 이 막강한 왕권을 신문왕 시절에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왕권이 너무 세면요, 우리 서양에서는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죠. 우리 이제 동아시아에서는요, 전제 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문왕 때는 정말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는 보지도 못했던 아주 강력한 왕권을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왕 때는 이렇게 귀족들을 숙청하고 나니까 빈자리를 채워야겠죠. 근데 이제 빈자리를 원래 귀족들 자기가 다 죽였는데 그 귀족들의 자녀분들을 이제 바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 이름이 국학이라고 했는데요, 국학을 만들어서 여기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친구들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준으로 등수를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문왕이면 다음 것들 중에서 어떤 공부를 시킬 건지 뽑아보세요. 첫째, 불교. 둘째, 도교. 세 번째, 유교. 어떤 것들을 수능 과목, 교과 과목으로 정할까요? 그렇죠, 바로 유교죠.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왕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학에서는요, 유학적인 공부를 시켜서 왕에게 감히 대들지 않는 충성을 바치는 그런 신하들로 이제 왕의 행정 업무를 할 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귀족들이 이제 6두품,
출신들이 국학을 나오면서 신문왕을 보좌했다라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명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세 명의 왕이 삼국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통일신라, 통일신라가 어떤 통치체제를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입니다. 중앙에는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서가 하나 독립되게 되는데요, 바로 집사부라고 하는 부가 독립돼서 만들어집니다. 이 집사부를 만들었을 때는요, 무열왕시기였는데요, 태종 무열왕시기. 그럼 이 집사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이길래 독립까지 시켰을까요? 집사부의 역할을 이름에서 추측해 봅시다. 집사. 네, 맞습니다. 바로 사장님 옆에서 어떤 업무를 보좌한다든가, 아니면 일정을 컨트롤 해준다든가, 아니면 사장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바로 뭐죠? 비서죠. 이 집사부는요, 왕의 비서로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을 했었던 부서라고 부서였습니다. 이 집사부의 대표는요, 이 장관의 이름은요, 또 이제 외우기가 쉬운데, 이 장관의 이름은 시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의 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때는요, 이 시중의 힘이요, 시중의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왕 옆에 있었던 측근이었던 이 비서실장, 시중의 힘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요, 당시 귀족들의 회의기구, 바로 화백이라는 회의기구가 있었는데요, 화백이라는 귀족들의 회의기구와, 그리고 또 귀족들의 대표, 바로 상대등이라는 직위가 있었죠. 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 대표의 힘이, 이 시중의 힘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중앙의 집사부와 시중을 외우실 때, 장관의 이름이 시중인데 이걸 거꾸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부, 그리고 그의 장관을 집사라고 부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정확하게 집사부라는 부서의 장관은 시중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는 중앙의 집사부 말고도 10개의 관청을 둬서요, 10개의 관청을 둬서 행정 업무를 나눠서 맡게끔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통일신라의 중앙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지방제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신라의 지방제도를 말하기 전에 우리 조선시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조선시대 행정제도, 조선은 몇 개의 도가 있었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나요? 그 먹는 것 중에 비빔면에 이름이 이게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팔도 비빔면이 있죠. 이 통일신라는요, 조선의 팔도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9개고요. 도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주라는 게 있었고요. 이 구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게, 옛 고구려 땅과 옛 백제 땅, 그리고 현재 신라 땅, 원래 신라 땅, 여기에 각 3개씩, 3개의 주씩 설치를 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행정구역을 나눠줘서 우리 이 구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과 신라를 하나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통합책으로 구주가 쓰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행정구역을 만드는데 신라에만 행정구역을 많이 두고 다른 지역에만은 적게 둔다면 차별한다고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때 구주에는요, 지방 행정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지방관을 파견해야 되는데, 군과 천이라고 부르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다만 군영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바로 촌이라 그러죠. 요 촌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가지 않고 그 지역의 유지였던 촌주들이 가장 가까운 지방관을 도와서 촌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지방은 이렇고요. 그리고 요거 행정구역 요거 말고요, 지도에서 통일신라의 수도 모습, 경주를 보면요, 너무 어디 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렇죠.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런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친 걸 극복하고자,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 역할을 하는 작은 수도, 이걸 소경이라 그러는데, 이 소경을 5개를 만듭니다. 이걸 오소경이라 그러죠. 이 오소경을 만들어서 수도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걸 좀 보완하기 위해 오소경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 오소경에는요, 삼국의 유민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는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게 굉장히 특권이에요. 그래서 지방 세력을 회유하거나, 혹은 이 삼국의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통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오소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통일신라 이제 군사 제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군사 제도는요, 중앙군이었던 구서당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의 이제 특징적인 것이 신라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라인에, 그리고 옛 고구려, 그리고 옛 백제, 심지어는 옛 고구려 영향권에 있었던 말갈애들, 말갈족들도 같이 구서당에 포함을 해서 중앙군이었는데, 민족을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구서당은 민족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실시가 됐고요.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군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대에 다양한 국가 출신 사람들을 넣어서 하나로 통합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군이 지방에도 있어야겠죠. 지방군도 있는데 지방이 9개 주로 나눴으니까 부대를 하나씩 두면 몇 개죠? 9개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정이라고 해서 지방군인데, 이 십정은 통일신라의 9개 주에 1개의 부대씩을 배치하고요. 국경선 부대,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지역에만 하나를 더 둬서요, 십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입니다. 이 경제 파트는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용돈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줄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 내 용돈이 줄어들었구나, 체념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반발하실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경제는요, 처음에 주는 것이 있지만 줬다가 뺏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부분의 개혁이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요, 압도적인 권력이나 압도적인 집행력, 왕권이 확립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경제 개혁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3명의 왕들 중에서 경제 정책을 실시한 왕은 누굴까요? 네, 그렇죠. 바로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문왕 때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노급이라고 하는 관리들에게 주는 땅이 있었습니다. 노급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요, 이 노급은요, 땅을 받게 되면 관료들이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죠. 거둘 수 세금조 권리권이라고 해서 수조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한테 국가에 낼 세금을 이제 관리들이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통구조가 발달하지 못한 통일신라에서는 이렇게 땅을 줬는데, 노급이라고 하는데, 근데 세금만 걷어가면 문제가 안 돼요. 세금 말고 또 하나를 걷어갈 수 있었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 바로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내가 이 지역의 땅을 농업으로 받았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이든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설거지 해달라, 빵 사달라 같은 노동력 징발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왕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급에 있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왕은요, 김운돌의 난을 겪기도 한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 개혁을 위해서 처음에는요, 관료들에게 땅을 지급합니다. 이 관료전이라 그럽니다. 이 관료전은 노급과 같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요, 세금만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문제가 됐었던 노급을 혁파하고요, 노급을 혁파하고 노급 대신에 녹봉이라고 하는 월급 같은 것을 주면서 당시 노급으로 인해서 권력이 아주 출중하고 있었던 귀족 세력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의 이런 경제정책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바로 신라 시대 때 발견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신라촌락 문서라고 하는데요. 신라촌락 문서. 일본에 그 천황의 보물을 모아놓는 쇼소인, 보물창고 쇼소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웬 불경 안에 신라촌락 문서라고 하는 신라시대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신라시대 때 서원경이라고 하는 오소경 중에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서원경 근처에 4개의 촌락에 인구 증감을 3년 단위로 작성했던 문서가 나온 것이죠. 이 문서에는요, 인구, 말과 소의 수, 토지의 넓이, 과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의 유실의 수, 개수까지 차고차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당시 이를 통해서, 이 신라촌락 문서를 통해서 농민을 파악하고 그리고 세금을 수취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신라촌락 문서를 통해서 농민 파악과 세금 수취를 하려고 했었던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를 만들기 직전 통일신라가 만들었고, 그리고 직후 왕 3명과요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중앙, 지방, 군사, 경제라는 파트로 나눠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이제 행정제도나 여러 가지 민족통합책들을 봤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갈등이 있을 거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는 어떤 민족통합책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각각 통일신라의 행정제도의 특징과 그리고 민족통합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마지막 퀴즈 나가겠습니다. 통일신라에서 실시됐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기 위해 실시된 정책 2가지는 각각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를 무찌르고 고구려 영역이었던 만주 벌판과 오히려 고구려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들었던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또 봐.